국어 3학년 원격 수업 2학기 2단원 13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호질에 대해서 배울게요. 호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 단원으로 보면 소단원이 시대를 이어주는 문학이에요. 시대를 이어주는 문학이고 지식마당 여러분들 87쪽이에요. 87쪽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작품의 현재적 의미란 하고 나왔어. 근데 이 현재적 의미라는 말이 좀 어렵지? 이런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국문학자들이 쓰면은 그것에 실려요. 그러니까 국문학자들이 쓴 그런 내용들이 또 실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쨌든 문학작품의 현재적 의미란 문학작품은 작품이 창작된 시대와 상황을 반영한다. 문학작품은 시대와 상황을 반영한대.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 그치? 너희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순환일에서 어떤 단어들, 징용 같은 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나타내준다 그랬잖아. 근데 왜 선생님이 너희한테 시대 상황을 얘기해 준 거야? 시대 상황이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문학작품 안에 사회 문화적 배경이 나타난다 그랬지, 그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다른 말로 또 여기서는 시대 상황이라 표현한 거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알겠니? 문학작품 안에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 사회 문화적 배경 이런 걸 시대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 필기할 때 시대 상황하고 필기했잖아. 선생님 필기해 줄 때. 어쨌든 이 시대 상황은 사회 문화적 배경하고 같은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다. 독자가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지, 그치?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했어. 이게 진짜 지금에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었지. 기억나지?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받아들일 때 가치를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도 가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그 가치를 현재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문학작품의 현재적 의미야. 그러니까 문학작품 안에 담겨있는 어떤 가치나 어떤 의미를 현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문학작품의 현재적 의미라는 뜻이야. 알겠지, 얘들아? 잘 이해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다시 또 한번 설명해 줄게. 계속 설명해 줘야지, 그치? 다시 보자. 자, 문학작품 안에는 시대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그랬어. 시대 상황은 다른 말로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 그랬어. 그치? 자, 이 문학작품 안에는 창작 당시의 가치가 들어가 있어. 예를 들면 심청전의 효나 흥부전의 선이나 춘향전의 정절 같은 이런 그 당시에 창작 당시의 가치가 들어있어. 근데 이걸 무조건 수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어. 그치? 이걸 어떻게 현재 우리 입장에서 현재적으로 판단해야 돼. 현재 독자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치나 관념에서 잘 판단해서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했어. 이게 바로 문학 작품의 현재적 어떤 의미 파악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문학 작품을 현재의 그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가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게 현재적 의미 파악이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주 얘기했던 거지. 앞에서도 이 심청이가 정말 효를 한 건지는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거 보자. 작품의 현재적 의미를 고려하여 감상하려면 그랬어. 자, 문학작품의 현재적 의미를 고려하여 감상하는 것은 독자가 작품을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지, 그치?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황,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거야. 가치는 시대나 배경이 되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중요했던 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심청이 그런 것도 있지만 춘향이가 그 한 남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버려가면서 그 정절을 지키려 하는 게 진짜 맞는지, 잠시 오래 만나지도 않은 남자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바치는 게 옳은지 이런 거 판단해 볼 만하잖아. 자, 우리는 문학작품의 현재적 의미를 고려하며 이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이유는 가치가 시대나 배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해가면서 수용해야 된다는 이유가 된다는 소리야. 선생님이 이 이유가 나와서.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설명할게. 우리는 문학작품의 현재적 의미를 고려하며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서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속에서도 오늘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 또 현대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되는 가치 두 가지가 있어. 그치?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변하지 않는 가치는 어떤 가치?
보편적 가치라 그랬지. 보편적 가치. 현대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되어지는 것. 그 가치가 변하는 거는 이거는 특수한 가치를 말하는 거지. 그게 특수적 가치. 그래서 이건 특수적 가치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통찰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의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나와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볼 줄 아는 게 더 제대로 된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도 설명해 줄게. 어렵지? 다시 설명해 줄게. 자, 문학 작품의 현재적 의미를 고려한 감상이란 뭘 말하냐면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추체적으로 수용하라 그랬어. 추체적으로. 지금의 우리 상황에 맞게. 근데 그 가치는 시대나 배경이 되는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다 그랬어. 이렇게 다르게 평가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수용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너 아까 선생님 필기 했었지, 그치? 이유 설명할 때 선생님 빼놓고 설명해서 다시 설명했잖아. 그래서 자, 오늘날까지도 변하지 않는 가치도 있고 현대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되어서 변한 가치도 있어.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는 어떤 거라 했어요, 선생님? 어떤 보편성을 가진 가치고 그 다음 변하는 건 그 당시 시대에만 특수성을 가진 가치가 돼. 그래서 보면은 얘기했듯이 이런 승부전에 나와 있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선 같은 거는 우리가 보편적 가치야. 지금도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잠시 만났다가 떠나간 남자 돌아온다는 약속도 없었고 편지 하나 없었었어. 그런 남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된다. 그때는 그 정절, 조선시대 때는 여성의 정절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 근데 왜 여성만 그래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사랑하는 마음은 변할 수도 있는 건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걸 아름답게 추앙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그치? 현대 와서는 이건 잘못된 거지. 이 정절하는 게 한 남자만을 뭐 섬기는 거고 그 남자가 죽어도 이 정절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걸 되게 훌륭하게 얘기해서 열려라 옛날 얘기했는데 그런 건 가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건데 한번 봐. 아까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금방 끝내줄게요. 금방 끝내줄 건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호질이야. 호질인데 이 호질은 고전문학이야. 이 고전문학 안에 담겨있는 그 가치가 오늘날에도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판단해보는 거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있는 가치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다면 보편적 가치일 거고 변했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만의 특수한 가치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배워야 될 작품이 호질인데 옆에 호랑이 그림이 있지. 호랑이 그림이 있고 어떤 선비가 무릎 꿇고 있네. 그치? 이 호질이라는 건 이 호자가 호랑이 호자, 호랑이 호자고 질이란 말은 이거는 질책하다, 혼내다, 질책하다, 막 꾸짖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야. 꾸짖을 질자야, 꾸짖을 질자. 그래서 호랑이가 막 꾸짖는다는 거야. 누굴 꾸짖냐면 저기 선비를 꾸짖고 있잖아. 그 선비를 꾸짖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유명한 우리 옛날 조선시대 후기 문인인 박지원의 작품이야, 호질은. 자, 우선 읽기에 초점, 너희 교과서에 보면 읽기에 초점 나와 있는 것부터 보기로 하자. 이 작품은 호랑이를 의인화하여 호랑이를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거지. 당시 사회의 모습을 풍자했대. 풍자가 뭐야? 너 2학년 때 배웠어. 수행평가로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전에도 선생님 한번 설명했었고, 풍자라는 건 비꼬아서 비판하는 거야. 비꼬아서 비판하는 건데 뭘 비판하는 거냐면 비꼬아서 이제 비판하는 건 뭘 비판하냐면 그 시대의 부조리한 모습 같은 것들,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을 비꼬아서 비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당시의 사회 모습을 풍자한 고전소설이다. 이 박지원 소설은 대표적인 풍자소설 3가지가 있어. 그게 양반전, 허생전, 호질이야, 호질.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양반들의 그 허례허식, 위선 이런 것들을 풍자한 소설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뭐 유명한 작품들이고 시험에도 잘 나와. 정말로 수능에도 잘 나와. 당시 사회 모습을 풍자한 고전소설이다. 자, 선생님 고전소설 방금 우리 수단이대 배울 때 얘기했지. 언제까지 이게 고전소설이라고 그랬어? 조선시대까지 지어진 소설이 고전소설이라고 그랬었던 거 기억나지? 그치? 이건 조선시대 작품이야. 자, 작품에 반영된 넘어가자면 호랑이를 의인화했고 풍자소설이라고 그랬어. 풍자소설. 자,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주목하는 거 중요하지.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는 이유는 이 사회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가치가 오늘날에도 가치 있는지 오늘날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된다 그랬어. 알겠지? 기억나죠? 이제 마지막으로 호질 본문은 들어가지 않고 호질의 작가인 박지원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끝내줄게요, 선생님이. 자, 작가 소개야. 작가는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주로
조선 정조 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고 좀 가난했었어. 우선 이 실학자라는 말이 나는데, 실학이라는 건 너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울 거야. 역사 시간에 선생님 생각에 배우고 도덕 시간에 배울 수도 있어. 실학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프래그마티즘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실용주의야. 실용주의 학문. 실용주의 학문이라는 건, 실용이라는 게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는 필요한 것들을 이용하는 게 실용주의 학문이야. 프래그마티즘이라고도 하지, 그치? 그래서 실용주의 학문의 학자이고, 호는 연암이고, 같이 이제 어울렸던 이제 실학자는 홍대용, 박재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렸고, 이분들과 이제 우리 박지원을 합쳐서 이용후생학파라 그래. 이거 국사 시간에 배울 거야. 이용후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을 하는 게 중요해. 중요한 이유는, 이 이용후생의 이자가 이로울 이자야. 용자는 쓸용자야. 그 다음 이 후자는 넉넉할 후자다. 생은 생활하다. 날생자, 살다 생자, 삼생자지, 그치? 그럼 이 뜻을 설명하면, 이로운 것을 써서 삶을 넉넉하게 만들자. 후덕하다.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 넉넉하게 만들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는, 그 당시 우리 관료들은 다 성리학, 유학을, 유교잖아, 유교가 맨날 당파싸움을 뭐로 당파싸움 했냐면, 이기 이원론 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보이지도 않는 그런 관념적 논리 가지고서 싸움을 많이 했단 말이야. 백성들의 삶이나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실학자들은 우리 지금 백성들한테 정말 필요하면 이용해서 삶을 넉넉하게 만들자. 좀 실용적인 어떤 정책을 펴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 그래서 이용 후생이 그러한 뜻이야. 이용해서 도움이 되면 이용하자 이거야. 그래서 삶을 넉넉하게 만들자는 거야. 연암에서 색칠을 되어 있지. 이분의 호가 연암이야. 연암 박지원이야. 되게 중요해. 이분의 문집이 연암집이라고 있고,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고 이용 후생학파에 속했었어. 그래서 또 이분 말고도 이런 실학자들이 많아. 실학자 중에 실사구시학파도 있는데, 그거는 정약용, 너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정약용이나 김정희, 추사 김정희, 그런 분들이 실사구시를 얘기한 또 학파야. 어쨌든 간에 이 실사구시는 선생님 그냥 써놓은 거야. 이분은 이용수생 학파야. 현실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 현실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실사구시야. 현실 문제를 다룬다는 게 사실을 거꾸로 해놓은 거라 생각하면 돼. 그 유학파들처럼, 성리학자들처럼 관념적인 거 가지고 맨날 싸우지 말고, 사실에서, 현실에서 구하라고. 뭘 구하냐면, 시자가 옳을 시자. 옳고 그른 걸 현실에서 따져야지, 맨날 그 관념적인 내용 가지고 당파 싸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사구시가 현실에서, 사실에서 구하라. 뭘 구하냐? 옳을 시자라 그랬죠. 옳고 그름을 따져라. 이 현실을 바라봐야지 그런 관념적인 걸 다루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현실을 바라본 현실을 바라본 그런 작품을 많이 썼다는 거야. 현실의 문제를 다룬 작품을. 그래서 주요 작품은 풍자소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반전, 허생전, 호질이야. 다 유명해. 세 작품 다 유명해서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 이 열하일기도 많이 나와. 청나라를 다녀와서 쓴 소설 열하일기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야. 약간 기행, 수필 비슷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 박지원 같은 사람은 북학파라 그래. 왜 북학파라 그러냐면, 북학파라 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청나라를 다녀왔다 그랬지? 청나라를 다녀왔어. 청나라가 우리나라 북쪽에 있잖아. 청나라를 다녀와서 청나라의 학문을 받아들이자 그랬단 말이야, 그치? 청나라의 학문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제대로 잘 살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청나라가 북쪽에 있어. 북쪽의 학문을 받아들여서 북학파라 그러는가, 북학파. 그럼 청나라는 왜 우리보다 더 그런 실용적인 학문이 많았냐면, 청나라는 아무래도 큰 나라다 보니까 서양하고 교류가 많았어. 서양하고 교류가 많다 보니까 서양의 학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계 각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관념적인 어떤 그런 형태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그런 학문들이 많았었어. 그래서 북쪽의 학문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좀 개혁해보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게 이 실학자들, 북학파들이야, 북학파들. 갈게요. 선생님 말이 길어졌죠? 자, 그래서, 실사구시의 뜻이 실제에서 근거하여 사실을 구하자, 이런 뜻이라고 선생님 얘기했지, 그치? 옳고 그름을 따지자.
자, 과제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 호질 내용 요약하기를 계속해서 하면 돼. 왜냐면 그게 뭐 읽어서 금방 너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여유를 주려고. 자, 그럼 오늘 13강 수업도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그치? 자, 13강 수업도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했어요.